저 1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강부터는 앞서 안내해 드린 것처럼 상편 하편으로 두 편만 올라갈 예정입니다. 대신 이제 시간은 좀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3시간 충분히 두 개 합쳐서 맞출 수 있도록 쉬는 시간 빼고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개씩 쪼개니까 너무 너무 많아져요, 파일이.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사선 응용 신기술,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응용 신기술 분야를 보면 방사선은 이제 산업, 농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일본 원자력 연구소에서 폴리머를 이제 전자빔이나 감마선을 이용해서 공중합하거나 교차결합하여 새로운 기능을 가진 신물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수, 바닷물에서 우라늄을 흡착하는 새로운 흡착제와 연료 전지를 위한 전해막이 개발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새로운 이제 에너지 저장 기술 또는 에너지 뭐 관련 기술 형태의 신기술을 개발하는 거죠. 그 해수에서 우라늄을 흡착하는 것은 해수 1톤당 3mg이 녹아있는 우라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만 캐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닷물에서도 우라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예로는 이온빔 조사를 통해서 돌연변이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과 모양을 가진 새로운 품종의 카네이션이 220메가벨, 이게 제가 물리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단위를 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이런 탄소광을 이용해서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돌연변이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마선을 세게 쪼이면 헐크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성자는 재료과학, 생명과학과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의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고요. 그 단백질의 구조 분석이나 특히 단백질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 단백질 중에 수소와 수산화물의 구조 분석 연구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중성자를 활용하는 또 다른 연구 활동으로는 COCR 필름 내에 이제 마그네틱 도메인의 구조 분석과 산업 생산품 및 이제 부품의 비파괴 잔류 스트레스 분석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연구에는 지금까지 영구형 원자로의 중성자가 이용되어 왔으나 다수의 중성자 활용자의 이제 요구에 부응하고 중성자 변형 그리고 이제 핵입자 물리학의 증진을 위해서 일본 원자력 연구소와 이제 고에너지 연구 조직이 이제 일본 원자력 연구소의 토카이 시설 내에 JPARC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싱크로트론 방사선은 이제 재료의 구조와 동특성을 분석하는 훌륭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고, 그 일반적으로 고체 지지체의 미세하고 값비싼 금속 입자를 도포해서 자동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기체의 해로운 성분을 제거하는 촉매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신기술을 활용해서 그 친환경 자동차 부품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사선은 이만큼 활용도가 높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2000년도 초반 기준으로 핵융합 연구와 이제 ITER 프로젝트 이게 아마 가속기일 건데 뭐 이런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사실 뭐 다 너무 기술적인 분야니까 제가 다 읽어도 사실은 의미는 없을 겁니다. 이제 파일을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력 연구 개발 동향. 일본의 원자력 연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은 최초의 원자력 예산이 성립한 1954년부터였습니다. 그 후 일본의 원자력 산업은 급속한 성장을 보여서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 면에서 일본은 이제 그 세계 3위 국가로 성장을 했으며, 일본은 원자력의 기술면, 안전성, 신뢰도의 여러 부분에서 원자력의 평화 이용을 선도하는 주도국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원자력 연구 개발의 많은 부분이 국책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정부 주도하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연구 개발. 일본에서 원자력 연구 개발은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하는 원자력 이용 개발 장기 계획에 따라 문부 과학성, 경제 산업성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부 과학성이 원자력 분야 연구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문부 과학성 산하 독립행정법인인 일본 원자력 연구 개발 기구, 이화학연구소, 방사선 의학 총합연구소 등이 대표적인 연구 수행 기관입니다.
그 차세대 원자력 및 이제 핵연료 주기 관련해서는 일본에서의 이제 원자력 연구 개발, 일본에서 원자력 연구 개발은 그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하는 원자력 이용 개발 장기 계획에 따라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에서 체계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부과학성이 원자력 분야 연구 개발을 주도하며 그 문부과학성 산하 독립행정법인인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 이화학연구소, 방사선의학총합연구소 등이 대표적인 연구 수행 기관입니다. 차세대 원자로 및 이제 그 핵연료 주기 관련해서는 단기 차원에서 경수로 전홍축 핵연료 주기를 개선하고 장기 차원에서는 플루토늄 연소와 증식 핵연료 주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제 열핵 융합로 건설은 프랑스 카드라슈에서 결정이 됐지만 일본은 이제 이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대한 거점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독자의 임계 실험 플라즈마 장치인 JT60을 활용한 핵융합 연구를 일본 원자력 연구소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자력 JAEA 일본 원자력 연구기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2006년 그 9월 6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과학성과 경제산업성 의회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이 보유한 재처리 플루토늄의 양은 자국 내에 5.7톤 재처리된 플루토늄, 그러니까 플루토늄 5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에 위탁된 37.4톤을 포함해서 총 43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 43톤이면요 핵폭탄을 이걸로 핵폭탄을 만들면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핵탄두 한 기를 제조하는데 플루토늄이 약 239kg 정도가 소모되니까 일본이 보유한 플루토늄 양이면 핵무기 수천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핵연료로도 쓸 수 있죠.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걸 떼서 이제 뭐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주 개발에 쓸 수도 있고요. 2007년부터는 이제 아오모리현에 있는 로카쇼무라 플루토늄 재처리 공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도 무슨 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서다 가다를 그러니까 서다 가다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가동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의 핵무장은 현재 기술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니라고 막 저희 그런 나라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이미 핵 보유국입니다. 로카쇼무라 핵재 처리 시설은 일본이 보유한 동일한 양의 우라늄을 경수로보다 60배 이상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후쿠이현 몬주와 소요에 있는 이제 고속 증식로 원자로의 재처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고속 증식로 원자로는 연료봉 교체로 IAEA의 감시에 노출되어 있는 경수로와 달리 수시로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수로 원자로를 가동을 해서 1톤의 우라늄 238에서 얻을 수 있는 플루토늄 239 양이 수백 그램에 불과하다면 고속 증식로는 이론적으로 투입되는 우라늄의 양보다 훨씬 많고 무기급의 고농축 우라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는 지난 3월에 아마 2007년 3월쯤일 텐데 에너지 자급률 높인다는 명목으로 2030년에 몬주 고속 증식로의 약 5배에 이르는 후속로를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특이하게도 우라늄을 태우면 태울수록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라늄 238을 태우면 우라늄 239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요거 조금만 가공하면 일단 이게 고농축 우라늄이고 요거 조금만 가공하면 플루토늄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원자력 정책의 이제 공공관계 (Public Relation을) 보면 이원 체계적 이익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일본의 원자력 산업 전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과기청, 통산성의 이제 두 성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치가 관료, 업계, 학계 등으로 구성되는
일군의 집단이 고도의 자립성을 가지며 그들이 국가 정책의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이익연합을 형성하고 있는 이원체계적 이익연합이 정책 결정으로 독점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원전 마피아라고 불리는 건데, 근데 이건 사실 그 특정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게 원전 마피아다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도 영국도 우리도 다 이렇게 하거든요. 특히 원자력이나 우주개발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그 관련 전문가들의 발언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아니까. 가장 전문적인 분야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위험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거의 100% 수용해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부정하면은 사실 일 못하는 거죠. 이 정책연합 내부의 두 하위 그룹, 과기청과 통산성 그룹은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상호 협력, 교섭하며 때론 대립하기도 하지만 외국을 비롯한 이익연합 외부로부터 이 이익연합의 이익을 손상시키려는 압력 등이 왔을 때 협력 단결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전진호라는 분은 약간은 진보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시는 거예요. 또 민간혁명 및 시민사회 일본에서 이제 원자력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그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도 훨씬 더 확대가 되어 왔고요. 왜냐면 일단 그 대부분의 어떤 조치들에 대해서 시민사회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시민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 필요성이 많이 부각됐기 때문이죠. 원자력위원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시킬 목적으로 시민 참가 간담회를 공식 기구로 발족시킨 것이 대표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원자력 정책 결정에 시민의 그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이제 민간 협력 및 시민사회에서 이거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면 그 일본에서 원자력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 참여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자력위원회는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 과정에 반영시킬 목적으로 그 시민 참가 간담회를 공식 기구로 발족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예고요. 그러나 시민의 원자력 정책 결정에는 참가는 상당히 제한되었으며 민간 레벨이 정부의 원자력 정책 결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 반핵단체, 반원자력 발전운동의 지방조직, 그린피스 등의 NGO 등 거의 모든 시민사회가 그 원자력 정책 결정 과정에 아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원자력 정책 결정에 대한 언론 매체 보도는 행정부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정부의 원자력 정책이나 관련 사실을 알리는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 입안의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제 결론 또는 이제 뭐 시사점 이런 것들을 보면 원래 이 보고서 자체가 이제 그 일본하고 미국의 그 원자력 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사점이나 제안에도 이제 미국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일본 것만 좀 보면 다인 것 같습니다. 그 원자력 담당 정부 기관은 이제 일본은 원자력 이용에 관해서 원자력 위원회 그리고 이제 안전규제에 관해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원자력 발전 점유율 2005년 기준으로 54기 25% 정도. 지금도 사실은 갖고 있는 것만 따지면 이 정도는 돼요. 그리고 이게 뭐 10년 15년 안에 그렇게 크게 숫자가 막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핵연료 주기 정책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핵연료 주기를 확립을 했고 사용 후 핵연료는 이제 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산업체 동경전력 외에 8개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바, 히타치, 미쯔비시 이 회사들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짓는 뭐 그런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게 시사점 부분에서 보면 이제 미국과 일본의 원자력 정책 현황 및 동향에 따른 그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의 몇 가지 시사점을 이제 보자면, 첫째, 원자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정부 내에서 협조 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각 정부 부처들이 다 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잘 안 지켜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들마다 서로 이제 부처 이기주의 같은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자기 부처에 도움이 되는 것들 위주로 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과기부하고 이제 그 과기부와 산업부가 주무 부서입니다. 근데 이 둘 간에 약간 알력 관계가 좀 있습니다. 가장 큰 알력 관계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한국전력이나 또는 뭐 그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 갈 수 있는 그 원자력 관련, 전력 관련 이제 회사들, 에너지 회사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산업부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 말은 산업부 공무원들은 정년퇴직을 해도 갈 데가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월급을 주는 회사들이 꽤 많은데 그 과기부의 공무원들은 정년퇴직하고 나서 갈 만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돈 되는 곳은 산업부가 다 가져가고 돈 안 되는 그런 것만 이제 원자력 관련 그런 것들만 이제 과기부에 준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과기부가 조금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중요하게 협조가 필요한 일이 생겨도 사실은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원자력 과학기술 개발이나 안전조치, 원자력 수출 통제 등 이제 원자력 정책 일반을 관장하는 과학기술부와 핵 비확산 정책, 원자력 협정 체결 등을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그리고 원자력 사업 분야를 관장하는 산업자원부 등 부서 간 역할 분담과 그 협업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행정 조직에 있어서 원자력 진흥과 원자력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실 조금 어폐가 있는 게, 그 큰 나라들은요 원자력 진흥과 원자력 규제가 각기 그걸 전담하는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보십시오. 원자력 진흥과 규제를 자꾸 분리하라고 하시는데 자동차를 개발하는 쪽에서 자동차 안전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기술이 그런 분야입니다.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 내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산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공무원들이 누구겠습니까? 대한항공 같은 데서 파견돼 와가지고 또는 대한항공 나와서 이제 국토부의 특채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항공 그 운항 관련 규제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입니다. 그 자기들이 그쪽 계통 일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웃긴 거고요. 좀 그래요, 사실은. 굳이 문제를 찾자면 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은 되게 지엽적인 거니까. 근데 우린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단체들이 늘 이걸 공격을 해요. 아니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저 양반 저기 원전 진흥 하던 사람 아니냐, 원전 진흥 하던 사람한테 어떻게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 맡길 수 있냐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럽니다. 아니 근데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없어요. 어쩌라고. 그래서 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고요. 네,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수용성이 확보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정책에 대한 효율성뿐만 아니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원자력 산업의 진흥과 원자력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분리, 원자력 안전을 규제하는 기관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럼 뭐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거를 좀 확대 개편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셋째, 원자력 기술 협력은 물론 이제 원자력 외교 협력에서도 많은 관심과 충분한 대비가 요구되는데, 석유 자원의 고갈 우려와 고유가 지속 전망 등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EU, 중국, 인도, 일본 등 세계 강국들은 에너지 안보위기 의식으로 에너지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에너지 자원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4세대 원전의 개발과 핵융합 발전 기술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 노력과 4세대 원전의 기술과 핵융합 발전 기술 등의 선점 전략 추진은 21세기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현 정부는 잘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핵융합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 논리가 뭔지 아세요? 핵융합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뭐 원자력 개통인 줄 알았나 봐요. 꼭 방사능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지금 정부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뭐 중간에 넘어가고, 네 번째, 원자력 외교 및 국제 협력 기반 강화를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거버넌스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시민단체, 환경 관련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도 컨트롤 못하는 마당에 이걸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학자들이나 민간 기술자들 차원에서 그 원자력 외교 국제 협력 협의회를 운영한다든지, 또는 뭐 정부 차원이나 산업체 차원에서 다학적인 협의체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또한 원자력 국제 협력의 기반 조성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노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 각 부처 간의 협의와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일본의 원자력 정책의 어떤 거버넌스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정부 체제는 어떻게 돼 있고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 왔으며 어떤 철학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하고 있다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게 20분 분량을 했는데, 여기서도 끊으면 그러니까 13주차 강의 상편, 여기서 바로 이어가지고 다른 주제로, 바로 이어서 다른 주제로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우리 이어지는 주제로 일본 정치론 13강 이어지는 주제로 일본의 정치와 북일 관계,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북한하고 일본 간의 어떤 수교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런 뭐 납치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내용을 보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목차를 보시면 서론, 그리고 국내 정치의 변화와 대외 정책, 그 다음에 1차 아베 정권 전후의 대북 정책과 북일 관계, 민주당 정권의 대북 정책과 북일 관계, 그리고 2차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과 북일 관계라고 해서 대략 한 2006년, 7년 이후부터, 고이즈미 내각 이후부터 대체적으로 이제 현재까지 시점에 일본의 어떤 북일 관계를 이제 분석해 보는 뭐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요약문부터 읽어드리면, 본 연구는 일본의 대북 정책의 성격과 동향을 제1차 아베 정권 전후의 자민당 정권, 민주당 정권, 그리고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제2차 아베 정권에 이르는 각 정권별로 고찰함으로써 일본의 정치 변화가 대북 정책에 미치는 내용과 변화를 분석하고자 이제 합니다. 일본의 대북 정책은 대외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안보 환경과 미국의 대북 정책,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정권의 성격과 정치 세력의 역학관계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였지만,
북한의 이제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의 납치 문제를 일괄 해결한다는 정책 기조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베 정권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의 납치 문제를 연계하면서 강경한 대북 정책을 표방했던 반면 하토야마, 간나오토, 노다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에는 아베를 중심으로 한 대북 강경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북 정책의 기본 방침과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대북 정책은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불만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인 행동과 맞물려서 압박과 제재가 한층 강화되어 왔으며 아베 정권의 재등장으로 이러한 경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 연구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자체는 사실 그 아베 정권이 등장을 해서 특정 어떤 시점으로 가는 부분까지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뭐 코로나니 뭐니 여러 가지 터져가지고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이제 그 서론부터 쭉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2년 12월 16일에 실시된 제46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아베 신조를 중심으로 한 자민당은 민주당의 약한 국가와 대비되는 일본을 원래 모습으로 되찾겠다는 강한 일본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여 2009년 이제 9월 민주당에 빼앗긴 정권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후쿠시마 사고 탓도 좀 있었고요. 뭐 그렇죠. 강한 일본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며 2009년 9월 민주당에 빼앗긴 정권을 탈환했고요. 자민당 압승이라는 선거 결과에 힘입어 등장한 제2차 아베 정권은 총선거 과정에서 내걸었던 우파적 공약들을 정책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일본인 납치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그리고 이제 북일 국교 정상화 문제 등으로 집약되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면에는 아베 총리가 북한에 대한 일본인 적대감, 특히 이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최대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유력한 정치인이 됐고, 지난 민주당 정권의 이 북한에 대해서 미온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도 또 북한의 핵실험의 미사일 발사를 중지시키지도 못했다는 인식이 깊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어떤 무게감으로 인해서 일본이 납치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일본은 제 2002년 이제 북일 공동성명을 계기로 납치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이 문제를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납치 문제 해결 없이 북한과의 이제 관계 정상화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상호주의 전략을 취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일본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초래된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에 적극 편승하면서 한층 강경 모드로 전환됐고 결과적으로 북일 관계를 급격히 후퇴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정치군사 대국화의 추진과 이를 위한 제도 보완, 군사력 강화의 명분을 북한의 핵실험 및 이제 미사일 발사로 인한 확대 재생산된 북한 위협론에서 찾았고, 이를 중국의 대두와 지역 패권 질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을 한층 고조시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발동하여 국내 정치적으로 뜨거운 쟁점들을 처리하거나 이를 위한 이제 사전 정지 작업 등으로 활용을 해왔던 거죠. 더욱이 이것은 이제 일본의 우경화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은 채 우회적인 방법으로 중국 위협론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군사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연계한 일본의 대북 정책은 2006년에서 7년 아베 정권에서 기본 틀과 방향이 결정되어 후쿠다 야스오 아소다로의 자민당 정권과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노다 요시코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에서도 커다란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 3차의 핵실험에 의해서 초래된 동북아 안보 환경의 급변은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을 한층 더 경직화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이런 대북 강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냉각된 북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고요. 여기에 아베 총리의 딜레마가 존재를 하는 것이죠.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대북 정책의 성격과 그 동향을 제1차 아베 정권 전후의 자민당 정권, 하토야마 정권, 그 다음에 간 나오토, 노다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 그리고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그 2차 아베 정권에 이르는 각 정권별로 고찰하고 일본의 정치 변화가 대북 정책에 미치는 내용과 변화를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2002년 북일 공동성명을 전후한 시점에서부터 민주당 정권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일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규명을 통해서 제2차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과 북일 관계의 동향을 이제 예측해보는 그런 차원의 목적으로 이제 작성이 된 보고서입니다. 내용을 봅시다. 한 국가의 대외 정책은 국제 체제 내지 이제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정책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 세력, 특히 최고 정책 결정자와 핵심 측근 및 소속 정당의 대외 인식에 의해서도 결정되기도 합니다. 즉 대외 정책의 내용과 방향은 그 최고 정책 결정자의 이제 선택과 리더십 그리고 정치 세력의 역학 관계에 따라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와는 달리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그 최고 정책 결정자인 이제 총리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더더욱 총리의 위상이 한 파벌의 실력자에 지나지 않는 일본의 경우에는 총리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총리를 파벌에 의한 손번제 총리라고 간주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최고 정책 결정자가 그 정책 전반에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외 정책의 내용과 방향은 최고 정책 결정자와 핵심 측근들이 국가의 진로 및 국제사회에서의 자국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아베 총리는 1950년대 후반 총리를 역임한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이며 1980년대 외상을 지낸 아베 신타로의 아들로, 외상은 이제 여기서 외교부 장관을 말합니다. 동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배려 규정인 근린 제국 조항 폐지와 고노다마 부정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동시에 일본 회의 국회의원 간담회를 조직하는 등 극우적인 정치 행보를 보여왔던 인물입니다. 아베가 그렇다는 얘기죠. 즉 아베 총리의 정치 성향은 대단히 보수적이며 주변국에 대한 배려보다는 강한 일본 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단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인물의 과거사를 보고 이렇게 보수적일 거다, 극우다 이렇게 이제 보통 판단을 하는데 일본 내에서 정치를 하려면 이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일본 내에서 보수 정치를 하려면 다소 이런 행보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한국에 대해서 극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둘이 싸울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보수 정치인들이 일본 내에서 극우 쪽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100을 원한다면 한 500 정도는 달라고 해야 100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인기를 얻으려면, 특히 득표를 하려면 이런 행보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행보를 취하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안보 관련해서 독립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 80년대 90년대의 어떤 그 정치 환경이라는 게 그런 거였으니까. 또한 아베 정권과 자민당 집행부는 표1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극우적인 성격이 강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확대 강화를 주장해온 대북 강경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갑갑한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20대 생각하는 거하고 30대, 40대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심지어는 매년 생각이 바뀌고 1년 내에서도 생각이 여러 번 바뀌는데, 어떻게 80년대나 90년대 행동했던 것만 가지고 현재 이 사람이 극우일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 쉽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냥 현실주의자일 거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느 정치인들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특히 아베 총리, 야마모토 이치다 영토 문제 담당 장관, 그리고 후쿠다 게이지 납치 문제 담당상, 이게 담당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제가 이걸 다 장관으로 바꾸겠습니다. 장관이 아니구나. 일단 뭐 담당상으로 할게요. 근데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 등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조기에 구출하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에서 활동해온 인사들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그리고 아베 총리, 아소부 총재, 이시바 간사장 등은 기존의 전수방위의 관점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적기지 선제 공격론을 제기했던 인사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이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일본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이제 좀 만들었어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사실은. 폭탄이 없다니까요. 왜냐면 방어용 무기만 보유하니까 상대 국가의 어떤 지상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유도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베 정권 하에서 일본의 대북 정책은 일본인 납치 문제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기초해서 강경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 양국 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2차 아베 정권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결론을 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뭐 개선된 게 없죠. 뭐 코로나도 있고 뭐 트럼프 때문에도 있긴 했지만, 일단 일본이 대화를 할 마음이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처럼 보이죠,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어, 그 2차 아베 정권은 공명당과 연정을 통해서 중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참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게 2012년도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도 12월에 실시된 제46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자민당은 294석을 얻어서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 31석과 합치면 325석으로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평화헌법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2012년대 과반수를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다 보니까 야 이제 곧 개헌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죠. 근데 이로부터 8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개헌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개헌 안 된다니까요. 이게 제가 이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데, 평화헌법은 개정되기 어려워요. 그냥 이제 부분 개헌이라고 해서 뭐 부분적으로 필요한 이제 환경 관의 조치, 뭐 경제 관련 긴급 명령권 이런 것들만 좀 들어가면 국민투표 통과할 수 있지만, 만약에 군대, 전쟁 이런 걸 넣는다? 그러면 일단 일본 의회에선 통과될지 몰라도 어렵사리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제 2007년 7월 20일에 참여연 선거에서 참패를 계기로 자민당은 그 자민 공명 연립 여당의 의석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서 참여연에서 여당의 지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의석수보다도 적어서 의회 운영의 주동권을 상실했죠. 하지만 2013년에 23회 참여연 선거에서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은 114석을 얻어서 20석을 획득한 공명당의 선점에 힘입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래서 2차 아베 정권은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민당 이상으로 우파적 색채가 강하고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일본 유신회와의 정책적 친밀감도 매우 높아서 전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3년 이게 중의원과 참의원 선거 결과를 보면 자민당, 민주당, 그러니까 자민당, 일본 유신회, 공명당 요 세 개 합치면 그냥 과반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참의원 같은 경우도 자민당이 있고 일본 유신회하고 합쳐가지고 또 공명당 이렇게 합해가지고 과반 넘겨버리는 거죠. 벌써 뭐 그쵸, 아주 우습게 넘죠. 여기에 야당 제1당인 민주당도 일본인 납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한다는 대북 정책을 표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는 늘 같았어요.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해 달라.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거 해결해 달라. 우리 쪽으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이 때문에 자민당뿐만 아니라 일본 유신의 민주당의 대북 정책에는 총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회의 세력 분포와 정당 간 정치를 고려해 볼 때 아베 정권은 압박과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동시에 그 후 전후 정치에서 금기시되어 온 정책들을 개정하는 명분으로 북한 문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2002년 2월에 결성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조기에 구출하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의 회원이자 관방부 장관이던 아베는 9월 17일 평양에서 개최된 고이즈미 주니지로 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후쿠다 관방장관이나 다나카 히토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등과 같은 대북 온건파와는 달리 아베는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이제 진상규명이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고이즈미 총리에게 북한이 그 일본인 납치 사건을 시인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북일 공동성명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고, 결과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부터 납치 문제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자백이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납치 문제와 관련해서 그 특수기관의 일부가 영웅주의에 집착을 해가지고 13명의 일본인을 납치해서 그 중에 8명이 죽었고 5명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이것도 인정을 안 했죠. 납치라는 게 뭔 소리냐 뭐 이래 왔는데, 그다음 북한의 이제 일본인 납치 문제는 그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조총련과 일부 지식인 그리고 사회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납치 문제를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납치 문제는 존재하지 또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이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워낙 부인을 하니까. 실제로 납치가 아니라 그럼 가출인가? 막 이런 생각도 했던 거죠. 그러면 사고로 죽은 건데 우리가 뭐 북한에서 납치했다고 착각하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러한 동향은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실 인정으로 완전히 변화됐고요. 북한 체제의 비도덕성을 비판하는 북한 때리기 여론과 연동돼서 빠르게 확산돼 갔습니다. 이래서 일본 내에서 대북 인식은 극히 악화됐고, 이런 사실은 일본 총리부의 여론조사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표 2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일본인들은 2002년 10월에 제2차 북핵위기,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와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4월 장거리 로켓 은하 2호 발사와 5월 2차 핵실험 등으로 대표되는 북한으로부터의 중대한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표를 보면 여기 2000년, 2년, 4년, 6년, 8년 쭉 나오죠. 관심도를 봤을 때 일본인 납치 문제가 거의 80% 이상입니다. 늘 80% 이상의 관심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은 뭐 그냥 50에서 60 정도 되는 거고요.
이런 여론은 이제 납치 문제에 대한 강경 입장을 피력해온 그 아베를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만드는 동시에 그, 그 북한 문제를 둘러싼 정치 세력의 역학관계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아베는 이제 납치 문제에 대한 강경한 리더십으로 2006년에서 7년 사이에 이어서 이제 2012년에 총리에 재선될 수 있었으며 얼마 전까지 총리를 했죠.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런 이제 일본 내 국내 정치와 맞물려서 2004년 11월에 요고다 메구미 6월이 일본에 전달되면서 촉발된 가짜 6월 논란은 일본 여론의 대북 인식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아베를 중심으로 한 대북 강경파의 입체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그 6월을 받았는데 이제 일본은 요코다 6월 관련해서 처음에는 판정 불가라고 했는데 그 대쿄 대학 법의학 강사인 요시 도시오의 DNA 감정 결과를 근거로 북한으로부터 보내진 6월이 요코다의 것이 아니라 제3자의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 정확하게 검사한 거 맞냐? 또 6월 자체가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 검사가 되기는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것은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을 주선했던 다나카 국장이 경질되고 반대로 이제 대북 강경론자인 아베와 아소가 각각 관방장관과 외상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베와 아소의 전진 배치는 일본의 대북 정책이 강경 정책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2004년 2월에 개정 외환법과 6월에 특정 선박 특정 선박 입항 금지 특별조치법을 제정했고 더 나아가 2006년 6월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2006년 9월 26일 아베 정권의 성립으로 일본의 대북 불신과 압박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할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시오자키 야스히사 납치 문제 담당상과 나카야마 교코 납치 담당 총리 보좌관을 새롭게 임명하고 그간 자신이 본부장을 영임하는 납치 문제 대책본부도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와 국교 정상화 일괄 타결 방침을 천명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아베 총리의 대북 인식과 함께 북한의 이제 1차 핵실험은 일본의 대북 강경 정책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 탈퇴로 시작된 제1차 북핵 위기를 계기로 북한이 자국의 안보의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1998년 8월 31일 대포동 발사는 이러한 인식을 실제적 위협으로 현실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제2의 흑선에 비유할 정도로 북한으로부터 초래되는 안보 위협을 심대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새로운 국가 진로의 모색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흑선이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그거요. 사람 이름이 그렇지. 페리 제독이 끌고 온 일본 개항하라고 끌고 온 이제 증기선을 말하는 겁니다. 증기선을 말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잘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에도 막부에서는 이 당시에 이 대포가 탑재되어 있는 이 증기선을 상대할 만한 해군이 없었습니다. 해군이 없었고
또 두 번째로 그 증기선이 이제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에도, 그러니까 도쿄만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데 거기에 포격을 날릴 만한 대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를. 근데 제가, 왜냐면 그 이제 흑선이 뭐 두 개인가 세 척인가 왔는데 얘들이 뭐 안에 있어봤자 몇 명이나 타고 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한 3, 400명? 얘들이 내려가지고 뭐 전투를 한들 일본도 조총은 있으니까 만약에 얘들이 육지에 상륙해가지고 전투를 하면 그건 어떻게 싸워보겠는데, 얘들이 그 페리제독이 이끌고 온 군함 세척이 막고 있는 위치가 도쿄만 딱 입구를 막고 있는 거예요. 도쿄만이 동그란데 이 출입하고 있는 항로가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입구를 막고 있는데 이 도쿄만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어민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해외에서 도쿄만을 통해서 에도로 들어오는 그 소위 말해서 상업용 어떤 상인, 그러니까 뭐냐, 화물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행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야, 이거 적당히 그냥 들어줘라, 이래서 이제 그냥 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큰 이유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흑선 구로분해라고 하는데, 구로가 겁다 뜻이고 분해가 이제 배란 얘기인데, 이 흑선이 일종의 이제 그 고유명사처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안보를 위협하는 거, 일단 흑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제2의 흑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98년도 대포동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일본 본토를,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일본 본토를 가로질러 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야, 우리 하늘을 핵미사일이 지나가네, 이렇게 된 거니까, 물론 뭐 탄도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북한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냐 이래 된 거죠. 이걸 놔둬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북한으로부터 초래되는 안보 위협을 심대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새로운 국가 진로 모색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게 됩니다. 즉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활용해서 미일 동맹의 강화와 군사력의 현대화, 그리고 이제 방위법제 정비의 필요성 등을 공론화시킬 수 있었고,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 발사와 그 10월 9일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은 이를 결정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핵 보유까지 해버렸으니까 야,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 즉 이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활용해서 미일 동맹의 강화와 군사력의 현대화, 그리고 방위법제의 정비 필요성 등을 공론화시킬 수 있게 됐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일본은 북한이 관계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일본의 안보와 국제평화,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의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제사회와의 공동 대응뿐만 아니라 독자적 경제 제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베 정권은 북한 국적의 선박의 입항 금지와 북한 생산품의 수입의 전면 금지, 그리고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11월 14일에는 사치품 24종을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시키는 추가적인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합니다. 또한 이제 아베 정권은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도출을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10월 14일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 1718호를 성립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이렇게 이제 그 중국하고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설득을 하게 되니까 일본이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설득해서 이런 법안도 만들고, 그럼 외교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부터 잃어버렸던 국제적인 위상도 상당 정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 강경 정책으로 답보 상태에 빠져들었던 북일 관계는
2007년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참패로 아베 내각이 붕괴하고 대북 협상파인 이제 후쿠다 정권의 성립으로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듯 했습니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당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납치 문제 해결 중시의 태도를 보였던 후쿠다는 자립과 공생에 기초한 아시아 외교를 천명하고 있었는데, 이런 후쿠다 총리의 대외관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납치, 핵미사일, 국교 정상화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이라는 대북 정책으로 표출되어 나타났습니다. 보통 어떤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고 그러면 그럼 니네 잘못한 건 우리가 덮어줄게, 우리가 필요한 것만 들어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과거 2차 대전 당시 히틀러를 상대로 체인벌린이 했던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니네가 요구하는 거, 또 니네가 욕심내는 거 조금 무리하다 싶어도 우리가 그거 들어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도 조금 들어주면 서로가 그냥 그래 뭐 니네 핵 보유는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다, 다만 이제 우리 쪽으로 실험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사실 일본은 한국 남한의 입장을 남한과의 어떤 공동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북한한테 자기가 필요한 것만 요구해서 받고 그걸로 그냥 퉁치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도 했었다는 겁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2008년 6월과 8월에 북한과 일본의 이제 실무자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일본 측을 고려해서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이 종료되었다는 기준의 입장을 철회했고, 일본도 북한 선적의 입항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인도적 관점에서 민간의 인도 지원 물자의 수송을 위한 선적의 입항은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일 양국은 2008년 8월 납치 문제의 제조사 방법 및 시기와 생존자 확인 및 귀환 관련 문제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후쿠다 정권의 대북 온건 정책은 그 아베나 아소, 나카가와 쇼이치 등과 같은 대북 강경파의 격렬한 저항과 여론의 반대에 직면하게 됐고요. 그 9월 24일에 아소 정권의 성립으로 어떤 성과도 달성하지 못한 채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더욱이 이제 2009년 4월 5일에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월 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은 일본의 대북 정책을 한층 더 강경하게 했습니다. 4월 10일 아수 정권은 4월 13일부로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 선적의 입항 전면 금지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전면 금지 등을 담은 현행 대북 제재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소 정권은 이제 일본에서 북한으로 도항하는 사람이 현금을 소지할 때 국가에 신고하는 기준액을 10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또한 이제 대북 송금액의 보고 기준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낮추는 추가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이제 일본은 유엔 안보리에 강경한 대북 제재 조치를 요구했고, 이 안보리 산하제재위원회는 세계의 북한 기업에 대해서 금융자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민주당 정권의 대북 정책과 북일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1차 아베 정부 당시의 북일 관계 관련 부분들이고요. (2009년 8월) 제45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자민당으로부터 민주당으로의 이제 역사적인 정권 교체는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고요. 그 하토야마 정권은 이제 대외 정책의 중심을 미일 관계의 재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총선거 공약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과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에 강한 의지를 표방했으므로 교착 상태에 빠진 북일 관계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 하토야마 총리는 이제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 다음에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구할 것이며, 동시에 아소 내각에서 무산된 화물 검사 특별조치 법안을 조기에 성립시키겠다. 이게 아마 그 PSI일 겁니다. 조기에 성립시키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서 기본적으로 자민당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을 명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그 대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그냥 자민당과 다르지 않아요. 그냥 경제 관련 정책이나 이런 것만 조금 차이가 나고, 안보 관련 대외 정책은 거의 동일하게 갑니다. 어차피 일본에서 안보 관련 정책이라는 게 뭐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기조인데, 하지만 이제 하토야마 총리 같은 경우는 압박과 제재의 바탕을 둔 자민당의 대북 정책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자민당 정부의 대북 정책과의 차별성을 조금 부각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것들이 자민당과 좀 다르다라고 하려고 했어요. 이에 따라 하토야마 총리는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화와 협조를 기축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계 모색을 시도할 것이다 라고 하여, 자민당 정권처럼 이제 제재와 압박만을 행하지 않고 대화에 중점을 둔 압박을 구사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이제 하토야마 총리는 납치 문제 대책 본부를 자민당 정권처럼 전 강요로 하지 않고 총리, 납치 문제 담당상, 관방장관, 외상의 4인 체제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다루겠다는 거죠. 더욱이 이제 하토야마 정권은 생존자의 즉시 귀국, 행방불명자에 관한 진상규명을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방침으로 명확히 했고, 자민당 정권에서 제시된 납치범의 인도 조건은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건 하토야마 총리가 납치 문제를 구실로 북한과의 대립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지지를 조달하고, 또 정치 군사 대국화 노선을 추진해온 자민당의 아베 노선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라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토야마 정권의 대북 방침에도 불구하고 납치 문제 해결은 물론 북일 관계도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대내적으로는 이제 연립여당인 사회민주당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그 정책 의제로 설정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하토야마 정권이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과 그 오키나와 기지 이전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등의 그 외교적인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사실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았던 거죠. 또 이 당시가 2010년 이전, 이 당시가 이제 김정일이 많이 아파가지고 뭐 김정은한테 물려주네 마네 뭐 어쩌네 뭐 이런 얘기가 잔뜩 나오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진전이 사실 잘 안 됐어요. 이런 일본의 대북 정책은 2010년 3월 한국 사회상에서 발생한 이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크게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은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 북한의 행위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 요인으로 간주하면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강화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간 보니까 어뢰로 배를 공격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일본도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죠. 그 동해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일본 군함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 대해서도 상당히 직접적인 어떤 위협으로 그 당시 일본은 이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세게 나왔고, 그 일본은 북한에 대한 기존의 수출입 전면 금지와 함께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를 1년 연장하는 동시에 북한으로부터의 현금 반출 상환 보고액을 30만엔 이상에서 10만엔 이상으로, 또 대북 송금액의 보고 기준을 1000만엔에서 300만엔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저기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북한으로 가는 자금 이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대폭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북한에 만약에 이제 가는 사람이, 일본 사람 중에 북한으로 가는 사람이 현금을 그 300만엔 이상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3천만원, 우리 한국 돈으로 3천만원 이상을 가져간다 그러면 일단 신고하세요 라고 무조건 신고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너 이거 뭔 돈으로 가져가냐. 그러니까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가지 못하겠죠. 2010년 6월 2일 하토야마 총리는 하토야마 총리 및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 자금 문제,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둘러싼 미일 갈등 및 민주당 내 미일 동맹 현상 유지론자와 제조론자 간의 갈등, 그리고 3인당 연립정권 이탈 등의 정치적인 리더십을 상실함에 따라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6월 8일 간 나오토 내각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아, 간 나오토 총리는 미일 동맹의 현상 유지를 주장해온 마야하라 세이지를 외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미일 관계 복원을 시도하는 대외 정책을 전개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간 총리나 마야하라 외상 모두 예전부터 북한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간 나오토 정권의 이제 대북 정책은 납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전형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하토야마 정권의 대북 정책 기조를 그대로 답습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0년 7월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한 물건을 실은 것으로 추정될 경우 일본 영해와 공해상에서 화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화물검사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던 것에서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이 화물검사라는 게 그냥 화물검사가 아닙니다. 군 특수부대가, 해군 특수부대가 가서 이 배를 일단 세웁니다. 그리고 배를 점령해요. 그래서 화물 뜯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강제검사예요. 우리 공해상에서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아소내각이 2009년 5월 25일에 북한이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수출입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했지만 의회의 폐막으로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던 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의 성립으로 일본은 제3국을 경유한 우회적인 수출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공해상만 지나가면 무조건 차단이 가능하니까. 이처럼 이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과 함께 간 나오토 정권은 2010년 11월 29일에 일본인 납치자의 즉시 귀국과 진상규명을 위한 8개 항의 기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자민당 정권에서 제시된 납치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 방침과 그 내용에 있어 거의 유사하지만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관계 대책이 훨씬 강조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간 나오토 정권에서는 간 총리와 마에하라 외상이 부정적인 대북 인식과 함께 대내적으로는 2011년 3월 대지진에 의해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핵 유출 사고, 대외적으로는 미일 동맹 강화와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 분쟁 격화 등으로 인한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한과의 물밑 접촉이나 협상을 전개할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뭐 하여튼 지금 국내적으로 난리가 났으니까요. 2011년 9월 2일에 성립한 노다 정권은 간 정권의 정치적 난제들을 그대로 안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노다 정권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전개할 정치적 여유가 없었고요. 하토야마 정권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방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국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2011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죠. 하여튼 이런 대외적인 변수까지 발생을 해서 2008년 8월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일 관계를 한층 냉각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쪽도 지도자가 죽어버리고 뭐 이쪽도 지금 뭐 국내 정치적으로 엉망이 되다 보니까 아무도
한동안 대화하자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엉망이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정권을 장악한 김정은은 체제 결속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과 대결 노선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냉각이 됐죠 이때. 뭐 툭하면 이제 뭐 서로 뭐 미사일 실험하고 막 군부에서는 막 그 북한군은 당장 막 어떻게 막 군사적인 어떤 위협에다 공격을 할 것처럼 세를 과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노다 정권은 그 고이즈미 전 총리처럼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서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좀 조용히 어떻게 방송에서 만나가지고 뭐 깜짝 어떤 그 쇼를 좀 하려고 시도를 해본 겁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북한이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김정은이 지금 갓 집권해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린 상황인데 장성택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섭정 같은 걸 하고 있고 그런데 뭐 만나자 그러면 뭐 누가 어떻게 만나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갑갑하고 북한도 갑갑하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었죠. 이를 위해 노다 총리는 하토야마 정권에서 납치 문제 담당 사항을 역임했던 나카이 히로시를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2011년 8월 북일 정부 간 회담 재개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는데 이제 그 2012년 12월 12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또 16일에 중요한 총선거 패배로 인해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토야마, 간, 노다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은 그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송환 문제를 민주당 정권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긴 했었지만 이건 뭐 제시했지만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 미국과의 오키나와 기지 이전 문제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영향권 문제 그리고 이제 한국과의 역사인식과 독도 문제로 인해서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아베를 중심으로 한 대북 강경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납치 문제의 기본 방침과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 2008년 8월에 그 후쿠다 정권에서 이제 납치자 문제 실무자 협의가 중단된 이후 약 3년 5개월 동안 그 민주당 정권에서는 북일 납치자 문제 관련 극비 접촉과 정부 간 회담 재개 합의 정도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협상을 진전시키지도 못했고 어떠한 합의를 도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낸 거예요, 계속. 그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상편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에 하편에서도 뵙겠습니다.